삼성은 원래 쌀가게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쌀가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에는 한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1908년 경상남도 의령. 지금도 조용한 시골로 불리는 이곳에서 이병철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 부유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에서 체면이 서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부담을 안고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그 시대의 아들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병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찬우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넌 남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 집안의 미래는 네가 짊어진다. 소년 이병철에게 이 말은 격려이자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지만 모범생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늘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고 왜 저 사람은 늘 빚에 쫓길까?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 그리고 첫 번째 좌절. 아버지는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당시 조선에서 일본 유학은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도쿄의 와세다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곳은 조선 청년들에게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어의 벽,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는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병이었습니다. 공부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고 결국 그는 중퇴를 선택합니다. 고향 의령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일까? 고향 의령에 돌아온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와세다 간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말로는 묻지 않아도 눈빛은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시선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병철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남이 정해준 길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첫 번째 도전, 정미소. 이병철은 사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가 선택한 첫 사업은 정미소였습니다. 쌀을 도정에 파는 사업. 당시 농촌에서는 결코 작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운영 경험은 없었으며 사람을 다루는 법도 몰랐습니다. 쌀은 남아돌았고 대금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빨간 줄이 늘어갔습니다. 이병철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결국 정미소는 실패합니다. 그는 돈을 잃었고 아버지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그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으로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한다. 이 깨달음이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됩니다. 이병철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1938년 대구의 작은 가게에서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삼성상회가 탄생하던 그 하루를 카메라처럼 따라가 봅니다. 쌀가게 하나가 어떻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펼쳐집니다. 정미소가 무너진 뒤 이병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역시 유학생 출신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괜히 큰 돈만 날렸네.
그의 실패는 마을 안에서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가슴 아픈 형태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다시는 믿지 않는데.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병철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기회였고 신뢰였고 무엇보다 넌 할 수 있다 라는 아버지의 기대였습니다. 실패가 남긴 것. 그러나 이병철은 이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소를 운영하던 시절 그는 매일같이 장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쌀이 몰리는지, 어느 시기에 값이 떨어지는지, 왜 어떤 상인은 버티고 어떤 상인은 사라지는지. 그는 비로소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사업은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과 흐름을 다루는 일이다. 정미소는 그에게 이 사실을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은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야의 부족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점점 마을을 넘어 도시로 향합니다. 대구, 그리고 기회의 냄새. 1930년대의 대구는 조선에서도 상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다녔고 물자가 모였고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병철은 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는 고향 의령을 떠나 대구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이병철은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1938년 대구의 한 골목. 크지 않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엽니다. 가게 이름은 삼성상회. 삼성은 세계의 별처럼 크고 밝고 영원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에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게 시작하되 오래가는 장사를 하자. 그가 파는 물건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쌀, 국수, 건어물, 간장, 소금. 그저 사람들이 매일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한 물건을 평범하게 팔지 않았습니다. 있는 가게가 되다. 이병철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물건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도매상을 찾아다녔고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상회에 가면 항상 물건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물건이 늘 부족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식량 통제, 유통의 혼란. 그 속에서 항상 있다는 것은 곧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이병철은 이 신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외상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는 거래처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신용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훗날 삼성의 기업 문화로 이어집니다. 상인이 되다. 정미소 시절 그는 사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상회를 열면서 그는 비로소 상인이 됩니다. 손님의 눈빛을 읽고 물가의 흐름을 감지하고 내일을 예측하는 사람. 그는 매일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질문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달, 이 도시에 무엇이 필요해질까? 이 질문이 그를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산업을 읽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삼성상회는 아직 작았습니다. 직원도 자본도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더 이상 실패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읽기 시작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는 이제 쌀가게를 넘어
산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변 속에서 이병철이 어떻게 상인에서 기업가로 변모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삼성은 이제 가게가 아니라 회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1938년 대구.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한 남자가 가게 문을 엽니다. 문패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삼성 상회.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가게. 그러나 이병철에게 이곳은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골목에는 술에 끄는 소리, 상인들의 발걸음, 비린 생선 냄새가 섞여 흐릅니다. 이병철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쌀자루의 위치를 맞추고 국수 묶음을 가지런히 쌓고 건어물을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옮깁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가게의 첫인상은 그날 장사의 절반을 결정한다. 그는 물건보다 공기를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쓸고 어수선한 진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점들은 대체로 어수선했습니다. 물건이 섞여 있고 주인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상회는 달랐습니다. 여긴 좀 다르네.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런 사소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 아침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쌀을 사러 온 어머니, 국수를 사러 온 국밥집 주인, 말린 생선을 고르는 노인. 이병철은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엔 멸치를 고르셨죠? 이 집은 국수가 빨리 나가니 이걸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걔는 싸게 파는 가게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게가 되고자 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으려 하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격은 이미 제가 최대한 줄인 겁니다. 대신 물건의 질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속이면 오늘은 벌 수 있어도 내일은 문을 닫는다. 이 원칙은 훗날 삼성의 품질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를 보는 눈. 이병철은 장부를 단순한 기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장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담긴 지도였습니다. 비 오는 날은 쌀이 더 나간다. 월말이 되면 외상이 늘어난다. 특정 상인이 항상 같은 시기에 주문한다. 그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그는 미리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과감히 줄였습니다. 이병철은 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숫자로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을 보는 사람. 삼성상회의 진짜 차별점은 이병철이 가게 밖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문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기사, 중국의 정세, 물자 통제 소식. 다른 상인들이 오늘 장사에만 집중할 때 그는 내일의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어떤 물건이 부족해질까? 해방이 온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해질까? 이 질문들은 쌀가게 주인에게 너무 거창한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에게는 자연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는 삼성상회를 목적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저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큰 야심. 삼성상회는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고 물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늘어나자 직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신용을 파는 것이다. 직원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삼성상회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삼성상회는 아직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게의 주인은 이미 상인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쌀을 팔면서 산업을 생각했고 장부를 쓰면서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조선이 해방되며 세상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혼란, 공백, 그리고 기회. 이병철은 이 격변을 두려움이 아니라 확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그가 어떻게 가게 주인에서 기업가로 도약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삼성은 이제 상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됩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바로 안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은 무너졌고 통화 가치는 흔들렸으며 유통망은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병철은 대구의 가게 안에서 이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신호다. 그는 해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읽은 신호. 해방 직후 조선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천, 비누, 약품. 일제시절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병철은 이 공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는 삼성상회의 장부를 덮고 더 큰 장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라는 장부. 그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설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설탕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맛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성장하면 설탕은 필수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먹는 것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이병철은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제1제당, 상인에서 산업가로. 1948년 이병철은 제1제당을 설립합니다. 쌀가게 주인이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탕 공장은 외국 자본도 어려워하는데 한국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병철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를 들여오고 기술자를 구하고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설탕이 국산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유통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제조가 있어야 한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업을 만드는 사람, 즉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제1모직, 생활을 바꾸다. 설탕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옷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입을 옷조차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이병철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곧 필요로 하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입는 것이다. 그는 제1모직을 세웁니다. 전을 만들고 직물을 생산하는 공장. 이 선택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옷이 아니라 국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가게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의 사고방식. 이 시기 이병철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거의 없으며 늘 계산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되는가 보다 10년 뒤 나라에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다. 이 사고방식은 삼성의 DNA가 됩니다. 삼성은 늘 지금 잘 되는 것보다 앞으로 커질 것을 선택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병철은 기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항상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크다는 말, 너무 빠르다는 말, 그리고 권력과 너무 가깝다는 비판.
삼성은 점점 국가급 기업이 되어갔고 그만큼 빛과 그림자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은 곧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후계자.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병철이 길을 만들었다면 그의 아들 이건희는 그 길을 부숴서 다시 만들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삼성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태어납니다.